일단 오늘 채권이 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된다.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까요? 은행. 맞아요. 은행이 가장 먼저예요. 대출을 우리가 보통 집 살 때 돈 없으면 혹은 그냥 우리가 돈 없으면 대출 받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원금은 다 갚는, 그게 이제 은행 대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재권 선배가 가르쳐줬던 주식. 이거는 당장 내 돈은 안 들어가요. 대신에 회사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그 회사의 조각, 그게 주식이죠. 그 회사의 조각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이게 주식 발행이라고 해요. 여기 두 개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돈을 어디선가 끌어오는 방법이 채권인 거죠. 채권은 은행 대출이랑 비슷하긴 해요. 단지 돈을 은행한테 빌려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사람들,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 저 이러저러 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채권이에요. 대출이랑 똑같은데 은행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리는 거죠. 만기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빌렸던 돈 원금을 다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은행처럼 이자도 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이랑 똑같은데 그냥 시장에서 빌렸다. 그리고 빌렸다는 어떤 증서를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권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은행이 아니라 시장에 빌리는 거, 그게 단데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괜찮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만기. 만기라는 거는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돈 빌려주는데 일단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쓰고 빌려드릴게요. 3년 동안 쓰고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만기예요. 1년 미만만 내가 돈을 쓰겠다 라고 하면 이건 단기채라고 하고, 1년에서 3년 정도 돈을 쓰고 돌려드릴게요 하면 중기채라고 하고, 아니다 3년 이상, 요새는 10년 30년 이런 것도 있죠. 나라처럼 진짜 안 망할 것 같은 데는 30년 있다 돈 드릴게요 라고 해도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질문, 2020년에 발행한 5년 만기 채권이에요.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한 3년 지났죠. 그럼 얘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중기채? 약간 갈렸어. 일단 장기채라고 생각한 건 얘는 5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됐으니까 장기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만기가 2년 남았잖아요. 그럼 얘는 중기채라고 봐요. 2020년에 빌려서 5년 만기여서 5년 뒤에 봤을 때 내일 갚는다 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바로 이 채권을 사면 하루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한 게 아니라 지금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거는 만기가 얼마 남았구나.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만기는 이제 어쨌든 언제 내가 돈을 갚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건 이해가 됐죠. 두 번째는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말이 이것도 어려운데 듣다 보면 또 괜찮아. 질문은 이거예요. 채권마다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왜 다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금리가 높을까? 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 돈 좀 빌려줘, 내일 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 돈 좀 빌려줘, 10년 뒤에 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10년 뒤에. 그렇죠. 당장 내일 줄게 하는 거는 얘는 갚을 것 같잖아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근데 10년 뒤에 줄게 하면 얘가 갑자기 너무 망할 수도 있고 어디 이사 가서 나랑 연락 두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10년 뒤에 줄게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훨씬 더 높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단기채는 이자가 낮아요. 왜? 신용 위험, 그러니까 돈을 떼먹을 위험이 낮으니까. 그리고 장기채는 신용 위험이 높아요. 즉 돈을 떼먹을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도 높이 받아요. 그러면 단기채는 금리가 낮고 장기채는 금리가 높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그냥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그냥 차이다. 무슨 차이? 금리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금리 차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이 돈을 언제 갚느냐에 따라서도 금리를 다르게 매겨야겠지만 이것도 다를 거예요. 한국은행이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나수지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랑 누구한테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왜 고민하는 척 하지 마. 머릿속에 다 있잖아. 왜 고민하는 척해요?
당연히 나한테도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은 절대 안 떼먹을 텐데 나는 언제 떼먹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수지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똑같은 장기물이어도 혹은 똑같은 단기물이어도 나라한테는 이자를 덜 받고 기업이라든지 나라가 아닌 조금 신용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한테는 이자를 더 받아요. 왜냐면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10년 뒤에 갚는다고 해도 나라가 갚을 때는 이자가 싸고 기업이 갚을다고 할 때는 이자가 비싸겠죠. 그럼 이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용 때문에 생기는 금리의 차이, 그냥 줄여서 말하면 신용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스프레드는 그냥 금리 차이고 돈을 언제 갚는지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거를 만기에 따른 장단기 스프레드다 라고 하고 누가 빌리냐에 따라서 이자를 다르게 주면 신용 스프레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한국은행이랑 나수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한국은행인데 예수아 PD가 돈 좀 빌려줘, 박재희 PD가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어요. 그럼 정호 PD 누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저는 약간 고민되죠. 약간 고민되죠. 왜냐면 서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어떤 재정 상태인지도 모르고 신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하나하나 그때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 평가하는 일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로 신용평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거를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평가하는 거를 정호 PD가 각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한 명이 회사를 차려서 모든 사람의 신용을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용평가사인데 한국에는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알아서 ABC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대략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채권은 뭐 AA야, 뭐 AAA 뭐 이렇게 하는데 대체 트리플 A면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감이 안 왔을 텐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A가 좋고 B, C, D로 갈 때 이제 나쁜 느낌이 오죠. 이 A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적으면 이제 덜 좋은 거예요. A부터 B까지는 이 기업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붙여서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우열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A로 갈수록 더 좋은 거고 A가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 거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중간이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더 안 좋은 거고 학점처럼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삐삐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돈 빌려줘도 당장 망하지는 않겠다. 약간 불안할 수는 있지만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해서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부르고 요 밑에는 거의 그냥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특히 이런 데는 표현을 봐도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나오죠. 그냥 돈 못 갚는다는 거예요. 신용평가사가 볼 때 여긴 돈 못 갚습니다. 여기 이미 망했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서 보통은 트리플 B까지를 투자 적격 등급이다 라고 부르고 우량채다. 이거는 정말 돈을 맡겨도 거의 돈을 떼먹일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적어도 A나 보통은 이제 AA나 트리플 A 정도는 여기는 우량채다 라고 보는 기준이 한 요 정도에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있고 채권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금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두 번째는 시중금리. 우리가 듣는 모든 금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기준금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우리는 기준금리를 우리가 은행들한테 돈을 줄 때 얼마의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인데 헷갈리면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는 어떤 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올릴지 말지. 맨날 뭐 한국은행이 뭐 이창용 총재가 뭐 파월이 막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중앙은행에서 올리고 내리는 게 기준금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이너한 건데 우리가 기사에서 표현을 쓸 때는 기준금리는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하지 않고 인상했다, 인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상승했다는 거는 그냥 알아서 오른 거잖아요. 주가가 상승했다. 근데 주가가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은 인위적으로 뭔가 올리고 인하했다, 인위적으로 내렸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고 상승, 하락은 주가처럼 혹은 채권 가격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기사 쓸 때는 특히 기준금리 인상, 인하라고 하고 기준금리 상승, 하락이라고는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금리인데 시중금리는 뭐 채권금리가 될 수도 있고 은행금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준금리 뺀 나머지를 다 시중금리라고 해요. 왜 시중금리로 이걸 묶느냐? 이건 기준금리랑 다르게 알아서 그냥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인상, 인하 이렇게 안 하고 상승,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채권 가격을 얘기할 때는 시중금리 그 중에서도 채권 가격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 말하는 금리는 이 채권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채권 금리를 얘기할 때 이게 마치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오르고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기준금리랑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답을 말하면 비슷하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똑같이 가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예상하면 마치 주가에서도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있듯이 채권 시장에서도 미리 그걸 예상해서 선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금리든 은행금리든 뭐든 기준금리를 예상해서 선반영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대가 과도하면 막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면 마치 주가처럼 저평가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흐름을 채권금리라는 것도 대충 따라가긴 하는데 똑같이 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주식처럼 채권도 똑같이 어려운 거다.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금리와 채권 가격을 얘기할 때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 금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채권에서 가장 헷갈리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채권에서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 왜 헷갈리게 느껴지냐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금리는 은행 이자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2%에서 4%가 되면 우리는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 붙는 이자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금리의 4% 계산 어려우니까 10%라고 할게. 10%가 붙으면 와 110만 원이 되네. 높은 금리는 불어나는 데 도움을 줘 라고 우리 보통 머릿속에 쉽게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데 채권 가격은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얼마가 붙을지를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왜냐면 미래에 받을 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돈을 빌릴 때 내가 1년 뒤에 110만 원 줄 테니까 돈 빌려줘 라고 하면 지금 이 그 증서를 사는 입장에서는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을 거라면 나는 지금 얼마의 채권 가격을 사야 금리보다는 손해보지 않고 이거를 사는 걸까? 라는 판단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은행에 맡겼을 때보다는 은행 금리가 10%라고 하면 은행 금리보다는 이 채권을 사서 1년 뒤에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에서 10%를 깎는 느낌인 거야. 미래에 벌 돈을 지금 금리로 얼마나 깎아서 지금 살 건가?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110만 원 벌 거라도 지금 한 금리가 10%니까 100만 원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래에 110만 원 있으면 이거를 계속 금리만큼 깎아서 지금 얼마나 받을 거냐? 라는 게 채권과 금리의 상관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미래에 있는 거를 깎을 때 10%로 깎으면 더 많이 깎고 3%로 깎으면 더 덜 깎겠죠. 그러면 금리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더 많이 짓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3%고 이게 10%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금리의 힘으로 깎을 거냐, 어느 정도로 누르고 눌러서 지금 살 거냐라는 게 채권의 논리인 거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덜 깎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래에 있는 이걸 어떻게 지금으로 깎아서 올 거냐. 그 누르는 힘이 금리고, 그래서 살짝 누르면 덜 깎이고 많이 누르면 더 깎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우면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가격을 누르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가격을 누르는 힘이 더 커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모르면 외우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해는 했지. 이해는 했어. 그러면 일단 한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외우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채권에 여러 가지 이제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까 금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 은행금리 이런 게 아니라 채권금리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100원 빌려주세요. 10년 뒤에 110원으로 갚을게요. 라고 하면 정부가 약속한 금리는 몇 %죠? 10%. 10%. 그쵸. 이거를 표면금리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은행 이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랑 상관없이 이자니까 항상 처음에 주기로 약속한 거라서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이 110원짜리 채권이 9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뒤에 110원짜리 채권이 지금 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대략 수익률은 얼마가 정도 될까요? 20%? 20% 정도 되겠죠. 채권을 처음에 돈 빌려주겠다라고 한 표면금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 즉 채권 수익률은 다르다. 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 20%가 그냥 채권 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 채권 수익률에는 표면 금리도 같이 녹아 있는 거다. 왜냐하면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 이미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금리와 채권 수익률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포함한 그 수익률이다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원래 그 사람이 주는 거, 돈 빌려간 사람이 주는 거 표면 금리, 그리고 여기에 시장에서 채권이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 차이,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자본 차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100원 남잖아요. 이걸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 채권도 똑같이 이런 자본 차익이 있는 거고, 왜냐면 채권이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채권 수익률이다. 그리고 보통 그냥 채권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그냥 채권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또 채권 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떨어질 리는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거 사면 무조건 주니까. 근데 아니면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옛날에 너무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된 거야. 한 10%로 발행이 됐어. 그런데 지금 금리가 한 1%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0%가 아니라 2% 정도 받을 수 있는 채권 가격만 돼도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채권은 처음에 발행된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흔하진 않다. 대체로 흔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채권이 발행될 때 이 채권에 붙어있는 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도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채권이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식은 주식시장이 따로 있는데 채권도 그럼 채권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 채권도 시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채권을 없을까? 삼성전자는 있고 카카오도 다 뭐 있는데 왜 우리가 채권은 없을까? 채권은 채권 시장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왜냐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냥 기관 투자자들만의 그 장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왜냐면 장외에서만 해도 충분히 거래가 잘 되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장내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채권을 사려고 하면 장내에서는 똑같이 주식 사는 것처럼 HTMS나 MTS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특히 국채 같은 거는 장내에서 거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장내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장외에서 그럼 어떻게 사냐? 우리가 증권사를 가서 그 증권사 창구에서 저 이런 채권을 사고 싶은데 혹시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으면 그거 나한테 좀 팔아라 라고 해서 채권을 살 수는 있어요. 그 수수료가 붙고. 그렇죠. 수수료도 붙고 수수료도 좀 더 비싸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뒤에서 같이 부연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떤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뉴스를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거, 누가 돈 빌려주느냐. 제가 빌려주느냐
한국은행이 빌려주느냐, 삼성전자가 빌려주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겠죠. 우리가 결정할 건 나 이 돈 떼어막혀도 되나? 주식은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건가를 본다면 채권은 조금 반대예요. 내가 떼어먹히지 않고 만기 때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처음에 뭐 10% 준다고 해도 이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나 다른 시장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의 방향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나는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대체로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채권을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요새 채권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올려. 떨어질 것 같아, 금리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다. 수요가 많다. 라고 보면 되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기업들도 투자 늘리니까 주식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주식 말고 저희가 채권에 투자해야 될 메리트나 그런 거는 어떤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업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식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면 주식을 가도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가 낮춘다는 거는 또 얼마나 안 좋으면, 기업들이 얼마나 못 버틸 정도면 금리를 떨어뜨리지?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마다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을 투자할 거냐 주식을 투자할 거냐, 양쪽을 놓고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산장수, 집신장수처럼 이게 지금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우산도 사놓고 집신도 사놓고, 그래서 주식만 하면 우산 샀다가 비 안 오면 어떡해, 집신만 사면 비 오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둘 다 사놓으면 걱정 없다,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난 채권만 투자할 거야 혹은 주식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적절히 사놓는 게 나를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만 알면 안 되고 채권도 좀 같이 알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세 번째 또 고려해야 될 거, 용어 하나 나왔죠. 듀레이션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용어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채권마다 만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기는 처음에 정해진 5년 만기 이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만기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만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수익을 모두 내가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이 만기가 있어요. 그럼 만기 때 원금을 다 받겠죠. 원금을 다 받고 중간중간에 이자도 받겠죠. 그러면 대체로 내가 가진 돈의 이만큼은 뭐 1년 후라고 해볼게요. 만기가 1년 후에 받을 텐데 중간중간에 이자도 조금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을 중간중간에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1년보다는 조금 더 앞에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결국은 1년 후에 받는 거잖아. 그럼 1년 아니야? 만기가 1년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고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수익을 조금씩 회수를 했을 테니까 나는 내 돈을 1년 뒤에 다 받아 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받으니까 이 기간을 평균을 내보면 조금 더 앞당겨지겠죠. 1년보다는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돼. 내 돈이 언제 입금되느냐 이게 아니라 수익을 받는데 대략 이 정도 때에 내가 수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만기 돼서 원금이 들어오는 거는 1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 아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만기가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은 금리가 1% 오를 때 100원 떨어지고 어떤 채권은 금리가 1% 오를 때 1000원 떨어져.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 저희 글로벌 ETF에서 했던 이걸 보면 제가 둘이한테 똑같은 조건에 원금도 똑같고 이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뭐만 달라요? 만기만 달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래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기준금리가 1%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2% 빌려줘도 이득이니까 그냥 둘 다 마음껏 가져다 쓰십시오 이러고 빌려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5%로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만 돈 맡겨도 5%인데 지금 이 돈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찬이한테 준 게 아까울까요? 재광 선배한테 준 게 더 아까울까요? 제가 그쵸? 재광 선배한테 준 게 더 아깝겠죠. 왜냐면 영찬이는 1년 뒤에 갚아버리니까 그럼 1년 뒤에 갚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5% 이상으로 빌려주면 되는데 지금 재광 선배는 5년이나 지금 피 같은 내 돈을 2%에 쓰고 있잖아.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아깝다는 의미는 그만큼 채권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만기에 따라서 채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을수록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광 선배의 이 5년짜리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만기라는 거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발행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도 다르고 내가 돈을 언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대략 그 평균 내는 그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만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듀레이션 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만기라고 하면 처음에 발행된 만기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만기, 이 채권이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가격이 더 출렁거릴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바로 듀레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만기. 그래서 듀레이션이 만약에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략 금리가 1%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한 1% 정도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한 10년이다 라고 하면 금리가 1% 오른다. 그러면 가격은 한 10%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나 출렁일지를 예상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장기채 같은 거는 리스크가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리스크도 엄청 크고 그리고 금리 변화에 따라서 엄청 가격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오를 때도 많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장기채에 돈이 몰린다라는 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많이 튀어오를 거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가 많이 돈이 몰린 건데 정호 PD 얘기한 대로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도 또 큰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이 출렁거리니까.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 직접 투자는 아까 말했듯이 증권사 가서 저 이 장외에 있는 채권 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채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은 장 내로 갈 수도 있고 장 외로 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증권사 가서 채권 1,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위도 크고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장 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주식은 거의 거래할 때 막 수수료 없는 수준이잖아요. 증권사 수수료 없는 수준인데 채권 투자할 때는 적어도 뭐 1%에서 뭐 많으면 막 2, 3%까지도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채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이 떼간다. 그리고 간접 투자는 펀드 아니면 ETF.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쪽이 더 편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면 세금상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채권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져서 생기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거든요. 표면 금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는데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는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러니까 돈 많은 큰손들은 나 세금 안 내고 싶어. 세금 피하고 싶어서 직접 투자를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돈이 부족하고 그만큼 큰 돈이 아니고 그리고 수수료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면 이 펀드나 ETF에서 채권을 이미 담아놓고 거기 이제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성을 좀 높여볼 수 있다. 펀드나 ETF에서도 뭐 제목에 이렇게 써 있겠죠. 우리는 대략 단기 회사채에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이름에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단기면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덜 민감하게 움직이겠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겠네. 그리고 회사채면 나라가 빌려주는 국채. 이런 거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겠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